강원도의 살 길은 평화만이다. 바이든의 핵심들이 북과의 관계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문제를 놓고 편안하게 대화 파트너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부의장 최윤입니다. 오늘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이신 김동석 대표를 모시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망과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에 앞서서 그동안 이제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의 활동들이 활발히 했었는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미주에 있는 한인들의 그 투표율이 90년도에는 한 10% 미만이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약 60%가 투표에 참여했고, 2020년엔 올해 선거에서는 약 80%가 투표에 참여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가 이 미주에 있는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오늘 대담에 앞서서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석입니다. 미국의 한인들이 한 200만 이상 살아요. 미국의 한인들이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시안들 중에서 영어가 제일 잘 안 되죠. 필리핀이나 인도나 뭐 이쪽은 베트남이나 영어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한데 사실 언어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미국 시민이 되려는 생각보다 자꾸 뭐 문제만 있으면은 한국으로 쏠리죠. 그러다 92년에 LA 폭동, 한인타운 하나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익을 지키는 자체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고서 저도 사실 공부하러 갔다가 놀랬죠. 미국을 몰라도 우리가 너무 모른다. 미국이 부족사회 같고, 그래 한인들 스스로 자기들 생활 터전을 만들어내고 지키고 보존하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자, 미국 시민이 되자. 참여의 핵심인 정치 참여다. 투표하게 유권자 등록시키고 투표율 올리고 그런 거를 금방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라이프 프로젝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25, 6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가니까 성과가 나가지고 지금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우리 활동이 알려진 거는 2007년도 워싱턴에서 일본을 이겼어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제가 우리 이니셔티브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것 봐라,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역할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주목을 좀 받게 되고, 고맙게도 한 3년 전인가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영어를 배워가지고 미국 의회 가서 증언을 하는 내용의 영화가 나왔어요. I Can Speak라고요. 이게 추석 때 개봉해서 흥행을 좀 했는데 한 600만 명인가 관객 동원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시나리오를 리뷰해 주다가 극영화니까 엉터리잖아요. 리얼리티를 살린다고 저보고 잠깐 출연하라 그래서 카메오로 잠깐 나갔던 것 때문에 알려져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한 가지가 있는데, 전 이제 춘천이 고향이니까 여기 와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워싱턴에서 우리들의 역할을 가지고 내가 출신 지역인 강원도, 특히 춘천 뭐 추억이 많잖아요. 같이 일할 수 있겠구나 찾다가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를 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이 국제사회 작동 방식에도 되게 전략적이에요. 제가 처음 알았는데. 좀 그래요. 평창이 어려웠습니다. 북에 막 그럴 때 워싱턴에서 평창을 평화로 알리는 일로 저보고 좀 하라고, 올림픽 커미티에선 동의 안 하는데 저를 홍보대사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하느라고 해서 올림픽 때 오가고 그러면서 다시 어렸을 때 강원도의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오늘 우리 부의장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제 미국의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한인들이 미국의 모범 시민이 되자, 정치 참여. 그래서 만들어진 정치력을 가지고 분단 국가인 이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 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근데 그렇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그 미주의 그 에이션들의 그 위상이라든가 역할들이 커지면서 이번에 이제 고위직의 뭐 이 아시안 쪽에 이 사람을 기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그렇죠. 돌아보면은 그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들, 특히 아시안들 목소리가 별로 없다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소수계 중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게 많지는 않지만 아시안이 많았어요. 사실 미국은 백인과 비백인으로 나눕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 화이트과 칼라로 나눠지는데 칼라는 블랙과 남미계하고 아시안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안이지 아시안에 중국이 있다, 일본이 있다, 베트남이 있다, 필리핀이 있다, 한국이 있다 이게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백인 중에서 블랙 남미계 아시안 중에서 아시안은 또 조금이에요. 그 조금 중에서 중국이 제일 많지, 필리핀이지, 일본이, 인도지, 베트남이지, 그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LA, 뉴욕 한인들끼리 사는데 보면 다 한국 같지만은 방대한 나라의 소수인데 이게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안들이 좀 적응력이 강하고 빨리 성장을 해요. 정치력도 커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 때는 왜 그 캐비넷에 장관급으로 갈 수 있나 하면은 이번 선거는 바이든이다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자 반트럼프 전선 속에서 했거든요. 트럼프는 미국에 사는 소수계들을 인정을 안 하는 전략입니다. 백인 우월주의하고 미국 제일주의. 백인이 니네 나라다. 니네 그 백인들 염장에 불을 지른 권력이 트럼프 권력인데 그러니까 소수계인 우리는 생존하려면 트럼프를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코리안 아메리칸 포 바이든이 많았죠. 그걸 전략적으로 그래서 아시안에서 우리가 좀 이니셔티브를 주고 인수위에도 좀 트랜지션 커미티에도 우리가 좀 인벌브 되고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들 중에 퀄리파이 된 사람들 왜 우리가 바이든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장관 지명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배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실 강원도도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요. 일은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중요해요. 준비된 사람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준비된 사람들이 많으면은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또 예, 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캘리포니아의 데이비 킴이라는 그 캘리포니아 주의 교통부 장관 하던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그게 지금 뉴스거리가 되는 게 그 정도. 좀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좀 간단하게 좀 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 지금 미국 내 이제 소수 민족들 중에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라든가 이 일본계 이 그 아메리칸들 이들의 그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들의 모임하고 비교해 갖고선 어떠한 좀 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소수계가 집단화돼 가지고서 강한 힘을 키운 가장 모범이라고는 좀 그런데 가장 강한 힘을 보유한 건 역시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미국에 한 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600만의 유태계들이 뭉치면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잖아요. 2000년을 유랑민족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학대받고 있는 유태인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된다. 미국 내 유태인들이 미국의 힘으로요. 그렇게 결집이 되고 일본은 집단이 없습니다. 미국을 한번 공격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일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문제만 생기면 일본에서는 다 피 관리한다고 들이가려고 그러고요. 중국이 좀 그렇죠.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 그 여러분 중국을 버리십시오. 미국에서 중국을 건설하세요. 이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한국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자꾸 한국 정부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한국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기대니까 세금은 거기 내고 현안은 여기 하는 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은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시안 그룹 중에서 한인들이 또 한인들끼리 뭉치는 힘들은 좀 있어요. 결집이 돼 있잖아요. 다 몰려서 하니까. 그래서 아시안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힘을 잘 만들어내서 성장하고 있는 거는 한인들이 좀 모범입니다.
정말 2007년도 위안부 결의안은요,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영적인 힘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아요. 워싱턴의 일본의 힘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한 나라 두 몸통 한 나라예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인들의 힘을 좀 과시한 거 아닌가. 대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이제 미국의 대선 문제로 넘어가고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 바이든이 그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이 바이든의 승리라기보다는 트럼프의 패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지금 당선자는 취임식 날 이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이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도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좀 다음 순서에 이 대한반도 정책 얘기를 하고 적어도 미국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좀 예견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보시죠. 미국은 가장 큰 선거가 대통령 선거인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안보라는 거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제이크 설리반이 이번에 지명받으면서 유명하게 폴리티코랑 인터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외교안보를 열심히 전 세계에 했지만은 우리들의 시민들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거를 알 방도가 없다라는 걸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바이든 정부는 외교안보는 뒷전입니다. 미 국내 이슈가 먼저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같은 그 자질이 안 되는 리더십 때문에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이 팬데믹 상황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제일 많이 죽고 제일 많은 확진자가 된 게. 그러니까 안보의 시큐리티의 넘버원은 방역이다. 그 한국 모범예로 많이 들잖아요. 우리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선거판에서는 이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슬로건은 미국의 정상화입니다. 잘못 갔었는데 백인은 미국은 다양한 이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강해졌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기회를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미국이 정상을 되찾는 거다라고 설명하니 가장 한마디로다가 맞는 겁니다. 미국 시민들이 근데 이번 선거가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눠졌어요. 이민과 반이민, 화이트과 칼라,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 소수와 다수. 이 LGBT나 여성이나 이 노약자나 아동이나 이런 사회정치적으로 약자들이 목소리를 합했어요. 거기다가 차별을 받는 흑인 인종주의. 유명한 블랙 라이프스 매터라는 이 아주 어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결집이 돼가지고서 미국을 정상화시키는 이런 출발점이 다시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미국 사회가 이 그동안의 이 극단적인 그 양극화로 나갔던 부분들이 다시 좀 정상화된다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 민주당의 후보가 바이든이 됐으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흐름을 보면은 이 흐름에 맞는 후보가 나와야 쫙 우리 부의장님 더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오바마 때부터 그래스루트 시대가 나왔어요. 우리가처럼 활동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들이 이걸 안 놓는 거예요. 한국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 기득권을 까부셔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데도 이 세대 교체가 잘 안 되고 이런데 민주당의 후보가 바이든이 되는 게 아니라 버니 샌더스 쪽이 됐어야만 이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 직전에 블랙들이 바이든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만들어버리고 화이트 후보들이 쫙 단합돼가지고 바이든으로 단일화가 되니까 이제 샌더스를 이긴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이긴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진 거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리더십이라는 존재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리더십에 구심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국이 정상화를 찾겠다라는 기대는 갖고서 대통령은 당선을 시켰는데 앞으로 사실 엄격하게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바이든 당선, 공화당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의 판도를 보려면은 캐피털을 봐야 돼요. 연방 의원들. 그러니까 상원도 스틸 뭐 이제 그 런오프 일렉션 봐야 되지만은 공화당이 다수당 차지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원도 이 다수당 소수당 차이가 역사적으로 제일 작은 민주당 겨우 낸시가 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라는 것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가가지고 바이든이 한 1,000만 표 4년 전에 비해서 올렸지만은 트럼프도 1,000만 표 이상을 더 득표해서, 트럼프 불리한데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리더십이 과연 정상화를 찾는 실력 발휘를 할까라는 우려들이 좀 있는 겁니다. 이런 긴장이 워싱턴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 변동의 이 그 다이나믹성 이런 부분들이 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사회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빠르고 크게 변동의 폭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어제 여의도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봐도, 한국도 미국이랑 다르지 않구나. 미국의 연방의회도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할 게 아니라 민주공화로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파적으로, 아주 정파적으로 엄청 부딪히고, 작년에 몸싸움을 일으켰잖아요. 미국 역사상 그 탄핵 청문회 때. 근데 이제 한국도 그 양당이 아주 극단적으로, 정파적으로 합의 안 되는 걸 보고서, 사실 보면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얼마나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느냐가 21세기를 국제사회에서 좀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미국 대선의 결과에서 특히 이번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 지켜봤어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이 그 위중한 속에서 미국 대선의 결과가 결국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시들을 해왔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한반도 정책의 이 변화가 좀 예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 조 바이든 정부의 그 대한반도 정책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될 것이냐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우리 국민들이 봐서 알겠지만 이제 미국의 그 대한반도 정책이 또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도 이 김대중 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사실은 그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대북 정책에서 강경했던 트럼프가 뭐 북미 대화를 막 한 것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정부의 의지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이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 이거는 어떤 기조로 바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경험하는 건데요. 이제 서울에 와서 경험하는 건데, 그 워싱턴의 시각으로 워싱턴의 흐름을 보는 거하고 서울의 시각으로 워싱턴을 보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상대를 놓고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정확하게 보는 게 경쟁력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보려면은 미국 시민의 눈으로 보는 게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런 거가 늘 아쉬웠어요. 이제 대개 한국의 전문가들이 전략적 인내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이 오바마 2기, 오바마 연장이 아니냐 그러는데, 저도 뭐 20여 년 이상 워싱턴에서 그것만 집중해서 보는데, 전략적 인내라는 건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는 게 더 맞고, 오바마는 훌륭한 리더십이 있어요. 당사국 중심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설명을 하면은 아랍의 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동안 미국이 힘을 가지고서 제3세계의 독재 권력을 미국의 이익을 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게 아닙니다. 특히 중동에서도 그랬습니다. 카이로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의 리더십은 당사국 중심, 당사국 리스펙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오바마 때는 북이랑 평화 관계를 맺었고 전략적 인내라고 가둬놨었느냐. 그럴 때는
이명박 박근혜 입장이 그랬던 걸로 보지를 못해요. 서울에서는. 예. 제가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트럼프가 와가지고 김정은이랑 정상회담을 하고 그거는 한국 정부의 의지라고. 그렇죠. 예. 트럼프가 그걸 할 리가 없고 제가 그거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그거 봤잖아요. 정우영 실장이 그렇게 의지를 갖고 집요하게 맥메스터를 하고 맥메스터는 대통령한테 그러고 뭐가 거칠 게 있느냐 김정은 한번 만나보는 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바마 정부 때도 만일에 한국이 프라이어리티를 아젠다 순위 넘버 원을 북과의 평화 교류,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그래서 완벽한 대탕틀을 만들어서 평화지대로 만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 그러면 오바마 리더십은 그걸 봤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 바이든이 오바마 때 부통령을 했잖아요. 대개 일반적으로 백악관은 부통령이 외교 안보를 전담합니다. 유명하잖아요. 딕 체니. 네오콘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락 전쟁을 일으키고 이 아주 못돼 먹은 그거 딕 체니가 상징인데. 그러니까 바이든은 오바마한테 픽업이 된 부통령이죠. 러닝메이트로. 그런데 오바마는 외교 안보에서는 너무 좀 무명이니까 뉴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힐러리라는 거물을 데려다가 국무장관을 시켰어. 바이든에 비하면 힐러리가 훨씬 거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 1기 2009년서부터 2012년 말까지는 힐러리가 다 했습니다. 정권을 줬어요. 그럼 바이든은 거기 전문가지만 있어도 관전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오바마 2기로 갈 때 국무장관이 존 케리였어요. 존 케리는 또 높아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안에는 조 바이든의 외교 안보의 리더십이라는 게 없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서요. 그러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외교 안보 정책이 나온다고 할 때 어느 때를 보고 예상해야 맞나면 조 바이든이 20대의 상원이 돼가지고 연방 상원위원회에서 줄곧 외교위원회에 있었어요. 조 바이든이 상원으로 됐을 때 조 바이든의 눈을 확 띈 게 뭐냐면은 키신저가 마오쩌둥 비밀회담을 하고 닉슨을 데리고 북경을 갑니다. 그걸 보면서 아 미국이 평화를 만드는구나 쏠린 사람이 27살에 조 바이든이 상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교위원회만 있어요. 외교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클린턴 때 가장 호흡을 잘 맞췄어요. 그때 상원에서 김대중의 햇볕 정책, 선샤인 팔리시와 클린턴의 소프트 랜딩, 부드럽게 북을 개방시킨다라는 걸 그래서 중수로 경수로 캐도가 나오고 제네바 회담, 강석주, 로버트 갈루치 이 지나는 과정의 10여 년을 바이든이 이끌어왔죠. 인내를 가지고 북을 전쟁 없이 서구 세계로 개혁시킨다라는 등소평에 그 개방한 거 이렇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이 남북 관계에 손을 댄다 그러면은 클린턴 마지막 때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와가지고서 클린턴 대통령하고 인민군 사령관 복장을 하고 회담을 하고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이랑 회담을 하고 이게 한 1년만 있으면 연락사무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발음업이잖아요. 정상회담에서 밑으로 가는 탑다운이 아니고 발음업이었지만은 미북 간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었는데 오히려 바이든을 통해 가지고서 북미 관계를 전망해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인데 먼저는 미국이 외교 안보 정책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미국의 이 어려운 점에 있어서 지지를 받지 않으면 바이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2024년 민주당은 또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라는 걸 전면에 안 내쓰죠. 만일에 조 바이든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권력이 좀 안정화돼가지고서 북한과의 관계에 손을 댄다 그러면 전 오히려요 예측 가능한 안정된 상황 속에서 북미 간의 관계가 오바마 때 이란과 협력이 되고 큐바랑 협력이 됐잖아요. 예. 그걸 간다 이거죠. 북이라고 못할 게 없었는데 결국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 대북 강경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 바이든이 들어서 남북 관계 변화는 한국 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예, 예. 100% 공감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지난 미국의 그 대한반도 정책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결국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라고 뭐 지금 좀 공감을 했고, 그런 속에서 이제 어쨌든 미국의 이 대한반도 정책이 뭐 수립되고 집행이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이 한반도의 그 상황을 좀 대화 국면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 그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갖다가 이 제안을 했었고, 또 이제 현재 우리 시민사회나 그 민주평통에서도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전선언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의 마중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비핵화 협상과 그것의 타결로서의 평화협정, 이런 로드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종전선언이 미국에서 받아들이겠냐, 그다음에 뭐 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임 대표님이 미국에서 보실 때 이 종전선언이 과연 미국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이런 거를 제대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냐, 이런 의견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전쟁 중이죠. 힘드니까 잠깐 쉬자. 그래 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북 관계 변화라는 거, 그다음에 이 냉전 지대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서 온 노력들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만나서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라는 오래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만남이 진지하게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전략으로 해보자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트럼프 만난 것도 탑다운이고, 지금 종전선언도 탑다운, 선언부터 해놓고 만나자. 저는 전략적으로다가 좋은 방식일 수도 있고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워싱턴 이너서클에 점점 깊숙이 관여를 하고, 특히 미국에 적국화되어 있는 이란이나 쿠바나 다른 이 북한이나 중국도 적국이잖아, 이렇게 대하는 거를 볼 때에는 이게 간단하지 않은구나, 이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이 지금 어렵지만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전 세계 깔아놓은 인프라라는 거를 볼 때는 한 세기 이상 미국이 또 주도한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가깝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부상이 돼서 팽창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중국이 주도한다 그러지만은 제의 이런 갖고 있는 이런 의지 신념을 놓고 볼 때는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좀 독재화돼가는 이런 체제는 중국에 대한 기대를 자꾸 접게 하죠.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좀 자리를 잡고 채비를 갖추면은 또다시 세계를 주도한다. 지난 4월 달에 Foreign Affairs라는 매거진이 유명하잖아요. 조 바이든이 후보가 되고 나가지고 처음으로 본인이 Foreign Affairs 쓴 아티클이 있어요. 길게 썼는데 거기에는 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주도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미국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쭉 쓴 글을 놓고 볼 때에 공감을 했어요. 그렇고 놓고 볼 때는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거에 달려 있다라는 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를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읽어가지고서 북과 미국을 한 자리에 앉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라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이고도 기가 막힌 전략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전선언이라는 거를 놓고 볼 때는 첫째는 철저하게 시민사회 목소리여야만 된다. 정부로 가게 되면은 정치적인 골에 꼬이기 때문에 득실을 따지게 되니까 이게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인권, 평화, 환경은 씩씩하게 외칠수록 어필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종전선언이니까 전쟁을 관두자는 평화의 이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래도 워싱턴에 가서 얘기거리가 되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철저하게 시민사회의 목소리로, 특히 여성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미국의 좀 프로그레시브 그룹들이, 그러니까 진보, 좌파 그룹들이 어필을 해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4년 동안 진짜 거의 많은 부분 비판을 받고 있어요. 진짜 못돼 먹었다고. 뭐 그냥 KKK가 나오고 네오나치스트들이 나오고요. 트럼프 덕분에 이번에 연방하원에 당선된 사람 한 사람은 저 사람 만날 때 하이 히틀러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40대 여자분은요, 콜로라도에서 당선이 되는데 총 차고 다녀요. 미국의 시민은 헌법에 무장할 권리가 있어요. 총기대. 이걸 왜 관두게 하려고 그러느냐. 백인들이, 제가 트럼프 유세에 따라다니다가 백인들한테 침을 뱉어요. 여기 와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미국을 망가뜨리느냐. 미국이 갖고 있는, 이민자들이 이걸 망가뜨렸다. 트럼프가 이걸 활용하는데 못돼 처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4년 동안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랑 정상회담한 거.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노벨 평화상에 언급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덕분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4년 동안 김정은과 회담을 해가지고서 장거리 미사일 쏘지 뭐 이게 하와이까지 오냐 안 오냐 알래스카가 온다 위협이었잖아요. 위협이 없앴잖아. 전쟁의 위협. 버니 샌더스가 왼수인데 버니 샌더스가 그건 잘했어. 우리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평화의 이슈는 어필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 분위기를 만드는데 그런데 여의도도 그렇더라고요. 워싱턴도 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슬리고 얼리고 교육시켜가지고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얼리스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진짜 성과를 내려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동의하지 않으면 제가 2007년도에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논리가 여러분 이건 일본을 위하는 겁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진짜 좋은 친구가 되려면은 친구의 친구가 친구 여동생을 강간을 했어요. 어떻게 그냥 갑니까? 아이들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진짜 회개하니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 논리로 통과를 시킨 거라고요. 저는 평화 이슈를 이렇게 진정성 있게 들어가면은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전 결의안, 북과의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워싱턴 인사이더들의 결의잖아요. 이걸 만들어내려면 워싱턴 분위기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얘기가 쉽게 되는 의원부터 쫓아다니고서 이 의원한테 만났으니까 미국의 의원이 우리 말을 들어줬어. 이게 자랑이 아니고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약하게 반대하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또 이번에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그 종전선언 촉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책임을.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김동석 대표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한반도의 종전 문제를 한반도의 문제로 국한시키면 안 된다. 이 세계 평화의 중요한 과제로 이 설정을 했을 때만이 세계인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한반도의 종전 문제 얘기를 하면서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이라크 내전 이런 거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우리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제 그런 세계적인 분쟁들에 대해서 관심도 보이고 지원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얘기했을 때 좀 보편적 과제로서의 평화 이런 걸로서 좀 이 공감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저는 운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운동이 어떤 진보의 운동이라든가 보수의 운동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벽을 넘는 국민 전체가 좀 공감하는 이런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좀 제안을 던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어차피 이걸 맡았으니까 좀 내년도에 좀 성사시켜 보려고 아주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강원도 사람이니까 강원도 얘기 좀 해볼까요? 어쨌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분단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분단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또 평화교류 협력이 잘 됐을 때는 이 강원도가 좀 최고로 혜택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분단된 나라에서의 이제 대전이라든가 세종 이런 데가 대한민국의 이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류라 사람의 이제 중심점이 돼서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분단이 해소됐을 때, 그때는 이제 강원도가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 위치 자체만으로도 이제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강산 관광 그 도민운동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진짜 이 어느 지역보다도 열심히 했고, 또 이제 서울에 가갖고는 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그 대회도 하면서 어쨌든 이 열심히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제 19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차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막고 말았는데, 사실 이제 강원도가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남북이 꽉 막혀 있을 때도 그 유소년 축구 대회를 통해 갖고 유일하게 북한과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최문순 지사도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백악관 방문해 갖고 주요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북하고 미국하고 연결하는 이제 가교 역할들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갖고 또 그런 역할들을 해야만 이제 강원도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강원도가 이 미국과의 그 관계들을 잘 설정하고 또 이 한반도의 평화를 하는데 이루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죠. 강원도 그렇죠. 강원도 너무 좋은 게 강원도에 살 길은 평화만이다. 평화만이 살 길이다. 말이 되잖아요. 접경 지역에. 그리고 접경 지역의 평화 문제를 이니셔티브 잡은 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에너지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뭐 이제 밖에 나가서 사니까 최문순 지사님 리더십을 잘 몰랐다가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런 얘기요. 저는 평화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그 유엔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옆에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결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남북교류 협력 확대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팀은 미국이 어려우니까 지금 모든 게 중국에 쏠려 있어요. 바이든 정부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책임론을 중국에 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제하는 게 안보 순위 1위다예요. 미국에서 중국은 안보 이슈, 감염병, 보건 예방 이슈, 경제, 국제 질서 확보, 이 모든 게 축약돼 있어요. 이게 여기에 원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좀 전략적으로 들어가면은 일본, 대만, 인도, 오스트리아는 미국이랑 같이 안심하고 갈 수 있다로 규정을 해요. 과거하고 달리 한국, 베트남, 태국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인 그러니까 저는 전자이길 좀 원해요. 이게 좀 많이 논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에 그러느냐. 근데 분단 문제는 북과의 전쟁 당사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제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의 이제 이인영 장관도 자꾸 뭔가를 하는데 미국이라는 큰 벽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금방 성급하게 보면은 북과의 경제 교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개성, 그건 이제 경제라는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도 관광이지만은 경제 교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남과 북이 경제 교류라는 게 워싱턴은 바이든 정부가 북과의 지금 관계 수준을 볼 때 언급이 되면 안 되는 선입니다. 경제 교류는. 지금은 거기에 인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 물자 우리가 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필하죠. 식량이 모자라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료냐 이런 것들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평화를 만든다고 경제 교류라는 것까지 가게 되면은 어이쿠 이거 뭐야 이렇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든의 핵심들이 편안하게 북과의 관계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문제를 놓고 편안하게 대화 파트너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4년이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4년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인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의 수위를 어떻게 하는가가 꽤 중요하다. 단추를.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이 두 번째는 그 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싱턴 상황이 모든 게 국내 이슈 중심이지. 그러니까 외교 안보라 하더라도 국제사회 이슈라 그래도 미국 시민한테 영향이 없는 거는 관리다. 이렇게 돼가는 게 맞습니다. 이 인수위에서 하는 게. 그래서 이 미국 시민, 이 권력이 한국도 그렇잖아요. 다 외국에 나가서 뭐 하는 것도 90%가 국내 정치에 기여하더라.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눈으로 북과 이렇고 우리 눈으로 만들어낸 논리로 미국에다가 하기 이전에 미국 국내 팔리틱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비춰질까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강원도가 원하는 국가의 교류 이런 것들을 저는 평창올림픽이 좋은 예라고 봅니다. 평창올림픽 때 사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할 때 이란과 핵 합의가 모범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가 미국이랑 북의 문제에서 하는 거는 평창올림픽 성사시킨 게 모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평창올림픽 되게 어려웠었다고서요. 네, 이게 어필을 했는데 결국에는 올림픽의 본질이 올림픽 왜 했냐? 전쟁을 멈추자고 한 게 올림픽이잖아요. 잠깐 전쟁을 쉬자 뭐 하면서? 스포츠로다가 겨루면서 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의 긴장이 있는 곳의 명분을 살려내가지고 성공시켰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에, 미국이 추구하는 평화와 환경, 여기에 맞추는 게 오히려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맥을 잡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년도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거를 전후로 해서 어떤 이제 그 평화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전쟁의 위협들을 없애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대화의 한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그것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주체가 한국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주체가 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전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도 그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지만 적어도 이제 그 도쿄 올림픽을 치르는 데 있어서의 어떤 평화의 무드와 상징으로서 자기네들도 뭔가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이제 그런 계기들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남북미 관계를 바이든 정부가 남북미 관계로만 보지 않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로 보죠. 그렇죠. 그리고 북과의 문제도 주변 국가들을 동맹이라는 틀거리로 끌어들여서 그 관계의 힘을 가지고 대중국 전선 속에서 해결한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아직까지 미국은 중심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안부 결의안을 제가 아베 정부한테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을 이간시키는 저 사람은 후진타워 나와버리다. 이거 뒤집어 쓴 거 아닙니까? 진짜 그래요. 일본이라는 힘을 직접 겪은 저한테 공포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비교적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이 바이든 정부 내에서 일본은 사람 관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아시아 전문가면 게다 일본 쪽 사람이지. 얼마 전에 프랭크 자누지 바이든의 오랜 참모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닌 사람을 한국에 왔다가 이제 한국의 외통위원들 만나서 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프랭크 자누지가 친한파로 아는데 너 일본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 일본에서 딱 했는데 우리는 저도 이제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일하잖아요. 사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일하다가 어려움
제가 위안부 결의안을 마이크 혼다 의원을 들쑤셔가지고 나서게 했는데 미국에 있는 일본계들한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이크 혼다 의원을 챙겨주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때 그걸 쳐다보고 있던 다른 의원들이 누가 대표님이 또 혼다 후원회 하느라고 제가 진이 빠졌습니다. 예.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제 경험인데 한국도 워싱턴이 필요하면은 워싱턴에 사람들을 관리해라.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이제 그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교 전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대미 외교를 하면은 이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전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람 관리도 하고 이 준비도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외교부 차원에서만은 절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민간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들을 지금부터 좀 그 구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내년 되면 똑같은 반복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 앞으로 과제로 좀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히 우려가 되는 거는 4년 전에 트럼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선거를 치렀어요. 러시아 스캔들 진행형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통해서 미국의 이너서클들이 어떤 걸 봤냐면은 트럼프가 법을 어겼다, 힐러리가 어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워싱턴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차단하지 않으면 미국이 거덜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다간 다 스파이예요. 중국계는 아무것도 못해요. 중국이 적고 있던 FA가 금방 워치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우리 눈으로다가 야, 너네 뭐 민족을 위해서 일해라 그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미국 시민의 입장을 확고하게 가질수록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섣불리 서울을 훌쩍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부의 임무를 가지고 막 하고 부의장님, 평통은 정부기관이에요. 한국의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평통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인 한인들을 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종전 결의안을 뭐 이렇게 해라. 큰일 날 일이죠. 한국 정부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워싱턴에 우리 사무실인데 워싱턴에 있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대표님 워싱턴 오지 마세요. 선거 기간에. 거긴 2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 일을 잘하려면 유태인들처럼 철저하게 준법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 오면 섣불리 한국 정부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어목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하고 다르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워싱턴 로비죠, 로비야. 이거를 철저하게 준법하면서 하려면은 정부의 역할은 뭐고 민간인 역할은 뭐고 이게 있습니다. 공공외교 하잖아요. 공공외교는 원래 뜻이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하고만 하지 말고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 민간인사에서 학자들, 문화, 예술 뭐 이런 측면들을 시민사회를 하라는 거지 그 나라 시민이 된 자국계 시민들을 로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가 위안부 결의안을 할 때 너는 미국 시민인데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의원들을 2009년인가 10년에 제가 강원대학교에 마이크 혼다 의원 모시고 왔었잖아요. 이제 올림픽 유치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모시고 왔는데 그때까지 저도 몰랐는데 그때 캐틀린 스티븐슨 대사였었어요. 그분이 저를 조용히 보자 그랬더니만 김 선생님은 우리말 김 선생님은 미국 시민인데 왜 여기 오면 의원 모시고 오면 꼭 한국 외교부를 먼저 가냐. 미국 대사관으로 해야지. CIA가 당시 워치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한국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한국이 잘 되는 게 100% 미국이 잘 되는 길이었어요. 미국 쪽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뭐 방역에서는 뭐 이 모범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나가면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충돌되잖아요. 그럼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자기 국익을 옹호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충돌되면은 워치를 하게 되죠. 옛날하고 달라졌다. 이 새로운 환경에 전략적으로 적응을 하려면은 이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어프로치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그러한 환경에 맞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미 외교나 이제 이 네트워크 구축을 좀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접근을 좀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방점이 있는 거고 구체적인 방안이야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두 나라 관계가 정부 대 정부가 아니고 민간인 차원에서 확대되고 밀착되고 교류가 아주 다양화되고 굉장히 저는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중국,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의 이제 그 지금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고 이 기존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에 대해서 위협이 된다고 할 때는 이제 아주 그 높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제 무역 제재로 출발했던 게 이제 군사 안보 분야까지 이렇게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는 이제 어느 편이냐를 이제 되게 강요를 하고 있고, 중국 역시도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좀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사 안보적으로는 이제 미국하고의 물론 이제 경제 문제도 있겠지만 경제적 파트너로서 이제 중국을 또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갈수록 이제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어떤 양태로 전개될 거고, 그 속에서 물론 이제 한 개인의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들어보죠. 대단히 부담스럽죠. 저는 트럼프의 국제 정책의 전략은 그 인게이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사국 간에 둘이서만 갖고 키신저론이 아니에요. 키신저는 복잡하게 해놓고서 그냥 인프라를 가지고서 미국이 다 잡아먹는 거였는데, 그 뭐터러 미국이 미주알 코주알 참견하느냐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렇게만 하고, 그러니까 북한도 무슨 일본이 왜 끼어들라 그래, 중국이 왜 끼어들라 그래, 북하고 나 직접 하지. 그러니까 슉슉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조 바이든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이크 설리반 중심으로 갑니다. 이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주 영악스러운 분인데, 그분 아티클을 보면은 한국에게 부담이 많아요. 마치 중국과 미국을 선택지로 만드는 방향이라고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건데, 피할 수 없는 현실화되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도 결국에는 디시전 메이커가 시민입니다. 옛날 같으면 정치 브로커들이 했잖아요. 유권자와 권력자 중간에서 돈을 벌어먹으면서 이거 하던 데가 있는데, 이제는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시민들이 아예 니네 안에 직접 나와가지고 권력을 갈아치우는 게 오바마고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사회의 여론을, 그러니까 저는 그 부의장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미국이다 중국이다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공존 공영이고 평화와 인권이고 환경이고 이런 가치 전략으로 나가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보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게 미국이 금이야 오기야 여기는 민주사회 민주가치. 민주가치는 게 다른 건 평화 인권이죠. 평등. 그래서 소셜 저스티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전략이 유일무이한 길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서 뭐든지 꼭 이렇게 일이 닥치면은 우리는 이거 어떻게 또 그걸 잘 해내오는 거에 반복이었는데 이게 한계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단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오히려 바이든 정부 비기닝 타임이니까 2020년 중간선거 끝난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뭐고 바이든 정부는 어떤 상황이 될까라는 걸 리허설을 해나가면서 한국이 그러한 국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고 다 진짜 이런 분들이 좀 그렇게 장단기 전략을 가지고서 미국과의 경쟁력을 키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 경험인데 과거에 미국에 있는 한인은 한국의 한 당하고 관계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한국의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전략적이고 훨씬 더 철학 가치적입니다.
그런 거가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진정성,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다 좋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대하고 뭐 이런 걸로 소문이 났어. 진짜 그러시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금방 뭐가 되는 이 없더라도 그런 그 가치 이슈로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일본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일본의 세력과 시민사회와 연대하면서 일본을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도 같이 가지 않으면 팔자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을 좋은 나라로 만들자가 참 좋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진짜는 아니더라도 아니, 그렇게 나서야 됩니다. 아니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일본이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오늘 뭐 하여튼 가치 전략도 참 저한테는 영감을 줬고 이 일본을 좋은 나라로 만들자는 얘기도 참 저한테 이걸 줬는데 뭐 오늘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더 추가로 하실게. 강원도가 최고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살아야 한국이 산다. 강원도는 평화 이꼴 강원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이 강원도 출신으로 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평화, 인권. 우리가 강원도 저는 되게 가난하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저 거북당하고 독일제과 빵집이 제일 많이 생각나는데 고등학교 때 그거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그랬던 거. 근데 지금 맛이 없더라고요. 지금 가서 사 먹어도. 나는 지나 하우스라고 있어요. 학교 앞에 그 샌드위치집. 거기서 샌드위치 딱 한 번 먹었어요. 3년 동안에. 의장님은 고급이었습니다. 그때 샌드위치가 뭔지 난 몰랐던 것 같은데. 찐빵만 알았지 뭐. 그때 그거 먹은 사람도 소수인데 내가 딱 한 번 먹었는데 하여튼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가치, 평화, 인권, 민주의 상징으로서 강원도 이런 거 우리가 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도 이제 만들어냈고 또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도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린다 그러면 훨씬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에피소드인데요. 평창올림픽 박근혜 정부 말기에 평창올림픽 커미티가 있어 조직위원회가. 거기 날 때는 우리는 평화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평화 지금 북이 그런데 이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커미티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돌파했어요. 강원도가. 무슨 소리냐고 평화지. 최은순 씨의 리더십이죠. 저는 그래서 강원도가 자랑스럽게 얘기해 줬어요. 강원도는 평화구나. 그래서 빈말이 아니고 그런 루트 익스피리언스가 있습니다. 이제 잊고 있었던 이 강원도의 자산인 평창 올림픽의 그 평화의 가치 이거를 이제 앞으로도 하여튼 뭐 미국에 계시든 전 한국에 있든 간에 좀 그걸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래야죠. 오랜 시간 동안 그 대담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악수도 한번 해.